안녕하세요.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자, 형사소송법 시간이 되겠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우리 독자분들이 이 본 교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요구사항이 많았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강좌를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많아서 이번에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자, 뭐 교재는 아시다시피 실전도의 형사소송법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은 경찰, 검찰, 교정직, 기타 여러 형사소송법 목적으로 하신 분들이 수강이 가능합니다. 자, 이 본 교재를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제가 한 25년 정도 해서 이거를 조설했고요. 내용이 빠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판례도 그렇고 최다 판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종이의 질도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빨리 형사소송법을 정복하는 가장 집약되면서도 가장 광범위한 교재가 바로 본 교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이 교재를 이용해서 20일 완성이 되겠습니다. 말이 20일이지 제가 예상하는 것은 한 20강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아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지금 뭐 거두절미하고 그럼 여러분들 급하시니까 빨리 합격하셔가지고 국가 민족을 위해서 봉사의 길을 가셔야 되니까 이런 측면에서 빨리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형사소송법 공부할 때 제가 이제 문제풀이도 또 강조할 텐데 지금 이 기본적인 스케줄은 뭐냐면 이 형사소송법 도해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할 겁니다. 문제풀이도 한 450문제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만 하시면 아마 검찰로 가시든 경찰로 가시든 아니면 교정직으로 가시든 얼마든지 합격을 할 수가 있고 최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한 바입니다. 자, 형사소송법 서설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 들어가기 전에 형사소송법이 뭐냐 일단 그거부터 설명드릴게요. 형사소송법은 형사 절차를 규정한 공법입니다. 저 형사 절차 공법이다. 그죠? 사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적 측면이 있다. 사익적 측면보다 공익적 측면이 강한 겁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은요, 형사소송법은 크게 이제 세 토막으로 되어 있어요. 수사론, 그 다음에 이제 공판, 그 다음에 형집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시중에 나와 있는 그 기본 교재는 한 10권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교수들이 쓴 책과 그 다음에 강사분들이 쓴 책 해서 10권 정도. 지금 앞으로는 뭐 경찰 같은 경우는 형사법 이렇게 해가지고 필수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합당한 교재가 바로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교정직으로 가신 분들도 시간이 없죠. 그래서 기본서를 읽기가 힘드신 분들은 바로 이 교재를 통해서 합격의 영광을 꼭 안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도해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쪽쪽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10페이지 보세요. 형사소송법 서설 이렇게 되어 있죠. 형사소송법 의의가 이렇게 됐는데 법원의 면전에서 진행되는 피의권의 유무죄 판단하기 위한 일련의 쟁송활동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이 형사소송법의 목적은 유무죄라고 볼 수 있는데 실체 진실 발견이 목적입니다. 실체 진실 발견. 실체 진실 발견주의가 최대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고 결국에는 유죄 무죄를 가르는 그러한 절차가 형사소송 절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페이지가 되겠죠. 형사소송법과 형사절차 법정주의가 있죠. 형사절차는 법으로 규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면은 불문법 이렇게 돼 있죠. 불문법에 의해서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게 형사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법은 이에 반해서 형법은 도덕적 윤리적 성격이 강하지만 형사소송법은 정치적 성격이 강합니다. 여러분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 자, 형사소송법은 기본 이론 요 정도 공부하시고 핵심 문제를 한 450문제 풀면은 만점이 나오는 겁니다. 조문도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제는 거의 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툴 6번 보시면은 형사소송법은 배분적 정의가 지배하고 있다. 배분적 정의는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한 것이고 바로 상대적 평등이 되겠습니다. 상대적 평등. 꼭 나올 문제 이론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형사성소법의 법원이 아닌 것이 있죠. 거기 보면은 검찰 사건 규칙 아닙니다. 다 아니죠. 그런데 검찰 징수 사무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X표에서 0으로 바꾸세요. 요것은 형사법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밖에 이제 판례가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툴 12를 보세요. 툴 12 보면은 법무부령 이렇게 있고 대통령령이 있는데, 법무부령은 형사법원이 법원이 아닌 거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로 바꾸시고, 이런 건 뭐 시험에 출제는 안 됩니다만, 절대 출제 안 됩니다.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3페이지 보시면은, 형사소송법에 법원이 있죠. 1번 헌법, 법률, 대법원 규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중요한 게 있죠. 대법원 예규가 있습니다. 예규는, 그러나, 형사소송법 대법원 예규는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말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검찰 사건 사무 규칙 이런 게 있죠. 대통령령은 학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법원성을 부정했습니다. 검찰 사건 사무 규칙 법원성을 부정했다. 검찰 사건 사무 규칙입니다. 이것은 법원성을 부정했습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법원성을 부정했습니다. 알아두시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에 14번 예상문제 해보겠습니다. 헌법에 규정이 없는 형사 절차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기피 신청권, 그 다음에 공판기일 출사권, 그 다음에 구속 취소 청구권, 그 다음에 증거 신청 청구권 이렇게 돼 있는데 가장 핵심 포인트가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신청권입니다. 자,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청구권. 요것은 없습니다. 반면에 요건 없지만 요건 있습니다. 자백 배제. 그 다음에 자백의 보강 법칙이에요. 이것은 헌법에 있습니다. 헌법에 있는가 없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즉 법원직으로 가시던 경찰직으로 가시던 아니면 교정직으로 가시던 1번 문제가 바로 헌법 규정 있는가 없는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변론 재개 청구권도 없습니다. 최후 진술권도 없죠. 자, 15페이지 갑니다. 간이 공판 절차도 없죠. 간이 공판 절차는 뭡니까? 제1심 재판에서 공판에서 재판하던 중에 말이죠. 재판상 자백을 하는 경우에 재판을 빨리 끝나는 것을 간이 공판이라고 그래요. 간이 공판 제도는 제1심 해야 돼요. 1심 때 자백을 해야 돼요. 자백. 그래서 자백을 했을 때 간이하게 재판을 끝내는 제도가 간이 공판 절차가 되겠습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있죠.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제1심 사건, 제1심의 재판보다 제2심이 더 중하게 판결되면 안 된다는 것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말이죠. 약식 명령에서도 이와 비슷한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가 이제 전문 법칙인데 히어세이 룰이라고 그러죠. 시험에 출제되겠습니다. 별표 5개 치시고 전문 법칙은 귀로 들은 것은 바로 증거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고 전문 법칙에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312조에서 316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전문 진술까지 전문 법칙 예외가 되겠습니다. 즉 어떤 절차, 적법 절차를 거쳤다든지 또는 이거와 그다음에 내용의 인정, 성립의 인정까지 인정되면은 바로 증거를 인정하겠다는 것이 바로 전문법칙 예외입니다. 시험에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집중심리주의가 있습니다. 집중심리주의는 자
자, 거기다 쓰세요. X표로 되어 있습니다만 용으로 바꾸시고 이번에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집중심리주의는 형사소송법으로 편입됐습니다. 그거 쓰세요. 형소법으로 편입됐다. 자,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집중심리주의는 원래는 소촉법이라고 하죠. 소송촉진 등이라는 특례법에 규정이 있었습니다만 형사소송법에 편입됐다 이렇게 쓰세요. 즉 뭡니까?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있죠. 그러나 여기 X표 친 것은 헌법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헌법에는 없고 형사소송법에는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집중심리주의도 역시 헌법상 규정은 없는 거 맞아요. X표 맞는데 형사소송법으로 편입됐다 이렇게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쭉 넘기시고 그 다음에 이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판례 문제가 좀 있고요. 조문이 좀 있어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의 적용 범위가 있는데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소급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절차법이기 때문에 그걸 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시간적 효력 범위는 결국에는 혼혈주의, 혼합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주의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혼합주의. 혼합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모든 내용을 다 읽을 수는 없겠지만 그 기본적인 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의 규정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다가 혼합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소급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바로 입법 정책적인 문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19페이지에 2번 판례를 보겠습니다. 판례는 미국 문화원의 치외법권 지역이고 그것을 미국 영토로 연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잘 줄으세요. 미국 영토로 본다 하더라도 미국인이 그죠? 미국이 자국의 재판권을 주장하고 않는 이상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재판권이 동일하게 당연히 미친다 할 것이므로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미국 문화원은 최법권 지역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자, 그래서 즉 미국 문화원 내에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재판권이 미친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알겠죠? 미국 문화원 내에서 범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바로 우리의 형법이 미쳐가지고 형사소송법도 미쳐가지고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판례도 좀 중요하죠.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산문서를 위조했다는 겁니다. 자, 캐나다 시민권이 캐나다에서 산문서를 위조했을 때는 우리 형법이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캐나다 사람이 캐나다에서 한국 통화를 위조했다 또는 외국 통화를 위조했을 때는 어떨까요? 이때는 통화를 위조했을 때는 우리의 형법이 적용됩니다. 돈과 관련된 것은 우리 형법 적용되지만 문서에 관한 죄는 적용이 안 됩니다. 알아두시고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기본 도해식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30%에서 40%만 이해해도 그 다음에 이제 예상 문제, 기출 문제를 풀면은 거의 이제 100점이 나온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어떤 분은 이 내용을 다 공부하려고 그럽니다. 다 공부하면 좋겠죠. 근데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의 이제 불체포 특권 예외가 있는데 시험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국회의원에 대해서 만약에 말이죠. 이 불체포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체포를 했다. 그랬을 때는 공소를 제기했다 했을 때는 327조 제2호에 의해서 공소기각 판결합니다. 자,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공판한다. 공소 기각 판결합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공소기각 판결한다. 그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형사소송의 목적이 아닌 것에서 221페이지 쭉 나와 있죠. 사회 정의 실현 이런 것은 목적이 아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이제 형사소송법의 목적이 나와 있는데 바로 실체적 진실주의입니다.
실체적 진실주의는 무엇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냐? 바로 사건의 진상을 구별하기 위한 거예요. 사건의 진상입니다. 진상. 누구 말이 더 옳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 말이 더 진실인가, 그렇죠? 진실인가 이걸 구별하는 것이 바로 실체적 진실주의가 되겠습니다. 누구 말이 더 진실되냐 이걸 구별하고 명확히 하는 것이 바로 형사소송법의 이념 내지 목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실체적 진실주의가 있고 형식적 진실주의가 있는데 형식적 진실주의는 민사소송법에서 적용되는 진실주의예요. 바로 형식적으로, 즉 누구 주장이 더 타당한가 이걸 본 것이죠. 더 타당한가, 타당성 유무에 대해서 구별하는 것이 바로 형식적 진실주의다. 민사소송법입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 처분권주의가 적용됩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가 소송을 진행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송을 제기, 진행, 그 다음에 종료하는 것을 당사자 처분권주의라고 합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당사자 처분권주의. 그렇지만 형사소송법은 당사자 처분권주의까지 발전 못했고 당사자주의로 멈췄습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실체적 진실주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식적 실체 진실주의와 그 다음에 뭡니까? 적극적이 있고 소극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3페이지 소극적 실체적 진실주의인데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무죄 불벌주의다. 죄가 없으면 처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소극적 실체적 진실주의라고 그래요. 적극적 실체적 진실주의는 유죄는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 유죄 필벌주의입니다. 알겠죠? 유죄 필벌주의고 이것은 무죄 불벌주의다. 이렇게 나간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실체적 진실주의와 소극적 진실주의와 관련 있는 걸 골라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어디까지 나면요 검사의 거증 책임까지가 실체적 진실주의입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둘 것은 바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 되겠죠. 무죄 추정의 원칙은 어디까지 인정되냐면 유죄 판결이 확정 시까지입니다. 거기 쓰세요. 유죄 판결 확정 시까지. 확정시까지입니다. 유죄 판결 확정시까지 무죄로 추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형사소송법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형사소송법 공부도 이 하나하나 다 공부하다 보면은 시간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전체 흐름, 전체 어떤 윤곽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로 들어가면은 성공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공하시려면은 저와 함께 형사소송법을 같이 공부하셔가지고 뭡니까 여러분들이 목표로 삼는 그 시험에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체적 진실주의 한계가 있죠. 법관이 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한계가 있다. 그 다음에 이념상, 그 다음에 초소송법적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군사상, 뭐 기밀상, 실체적 진실을 발견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실체 진실을 발견해야겠죠. 거기 보면 압수수색 이런 말 나오죠. 압수수색 같은 경우는 영장을 꼭 받아야 됩니다. 사전에 영장을 꼭 제시해야 됩니다. 거기다 쓰세요. 압수수색. 요거는 사전에 반드시 제시해야 됩니다. 반드시 영장을 제시해야 됩니다. 사후에 제시하면 안 됩니다. 긴급하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사후에 제시한다. 어림도 없죠. 그래서 이번에 헌법재판소 불합치 결정 내린 것이 바로 뭡니까?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긴급하지도 않은데 어때요? 체포영장 같은 경우는 긴급했을 때 하는 게 아니죠. 뭡니까? 출석을 거부했을 때 체포영장을 발부하거든요. 근데 체포영장 가지고 압수수색 곧바로 압수수색 검증까지 압수수색까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긴급할 때만 해야 되는데 그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헌법 불합치 결정 내렸습니다. 즉 압수수색 하려면 어때요? 새로운 영장을 또 발부받아야 된다는 얘기 되겠죠. 자, 적정 절차 원칙은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적법 절차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인디비오 프로레 원칙이라고 그러고 적법 절차 원칙은
이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다른 절차에도 모두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7페이지입니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죠. 파랗게 쓴 것만 보겠습니다. 수사 및 공소 제기 신속을 규정했는데 검사의 수사권 집중이 있는데 최근에 문제되는 것이 바로 수사권 뭡니까? 수사권을 나눠 가지자. 그죠? 수사권 분배 원칙이죠. 수사권을 조정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경찰과 이런 얘기를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판 절차를 신속하게 위한 제도 중에 공판 준비 절차 있죠. 예상 문제 해보겠습니다. 이거 원래는 이제 공판 준비 절차가 어떤 형식적으로만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법이 바뀌어서 공판 준비 절차는 뭡니까? 임의적이지만 그죠? 공판 준비를 할 수가 있지만 공판 물론 뭡니까? 이 배심제 그러죠? 국민의 형사 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 공판 준비 절차가 필수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일반 공판 절차는 임의적입니다. 이런 차이점도 있고 공판 준비 절차는 결국 누굴 위해서 하는 겁니까? 바로 피고인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법관이 또 재판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 사건의 전말을 미리 알고 있으란 얘기예요. 준비하다 보면 그리고 준비를 해가지고 나중에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공판 열었던 재판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겠죠. 이런 측면에서 어떤 신속한 재판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상소에 관한 제한이 있죠. 상소는 바로 법원의 판결, 명령 이런 거에 불복하는 일련의 소송행위가 상소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특수한 공판 절차가 있죠. 바로 직결심판절차법에 의한 직결심판이라든가 간이 공판 절차, 약식 절차 이런 경우도 아무래도 뭡니까? 재판을 빨리 끝내야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다 모든 것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전문 법칙, 그죠? 전문 법칙 이런 전문 증거일지라도 인정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만 인정하겠다. 그래서 신속히 재판을 끝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직결심판 절차법, 그다음에 약식 절차, 그다음에 간이 공판 절차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0페이지 한번 또 아까 나왔던 얘기인데, 형사소송법에 인용 구조 있는데, 구조 일단 알아주세요. 그 구조.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가 있어요. 자, 형사소송법에는요, 주체가 있습니다. 법원이 있고, 그 다음에 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피고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체라고 그런다. 삼주체. 이걸 삼주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검사와 이제 피고인한테 소송의 주도적 권리를 맡기는 것을 이걸 당사자주의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고 법원이나 법관한테 맡기는 것을 직권주의라고 합니다. 직권주의.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직권주의냐 당사자주의냐 매우 중요한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소장 변경 요구 제도는 직권주의예요. 반면에 공소장 변경 제도는 당사자주의입니다. 당사자가 특히 검사가 말이죠. 공소장을 변경을 신청하면 되겠죠. 요구주의는 뭐냐면 법원은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직권주의와 당사주의 장단점. 직권주의는 뭡니까? 신속하게 재판을 끝낼 수 있지만 당사자주의는 뭐예요? 뭡니까? 이 자기네 주장을 펼 수 있죠. 즉 피고인의 보호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제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단점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가 이제 33페이지 소송 구조론이 있죠. 규문주의와 탄핵주의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규문주의는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걸 규문주의라고 그래요.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입니다. 심판기관이 한 개의 행정기관, 한 개의 재판소에 귀속되어 있는 것을 규문주의라고 합니다. 주로 법원에 귀속되어 있죠. 반면에 탄핵주의는 뭐냐? 심판기관과 소추기관이 분리되어 있는 거 상당히 합리적이죠. 요거는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공소와 그다음에 심판 기능,
공소기능, 소추기능이죠. 소추기능과 심판기능이 분리되는 것을 탄핵주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는 뭐 소송 절차 이분론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법률 관계설, 법률 상태설, 이면설이 있는데 참조만 해주시기 바라고. 최근에 말이죠. 왜 이런 거를 공부를 제가 책을 써놨냐면, 사실 지금 이 본 교재가 지금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책의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 시험이랄지, 그다음에 각종 국가고시 다 커버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학설 같은 것도 제가 넣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수준 높은 수업을 여러분들이 듣기 원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위해서 써놨습니다. 여기서 법률 관계설과 상태설이 있는데, 법률 관계와 상태가 달라요. 그래서 법률 관계는 뭐냐면 소송 주체 간의 권리 의무 관계로 보는 것이 법률 관계설입니다. 그러나 법률 상태설은 뭐냐면 어떤 법률상의 부동적 관계, 즉 법률 관계가 아닌 부동적 지위 관계를 형성한다 이렇게 본 것이 법률 상태설입니다. 자, 우리 이 학설은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래서 이원설이 이면설이 지금 통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체면과 절차면이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다. 이게 바로 이면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거. 자, 이거는 종전에는 시험에 나왔어요. 10년 전에는 좀 나왔었는데 지금은 잘 출제가 안 되고 있는데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면이 실체면 영향 주는 거죠.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이것은 절차에 나와 있습니다. 308조 2에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나와 있죠. 위법 수집 증거면 어때요? 결국에는 증거를 할 수 없죠. 누가? 판사가. 즉 판사의 실체 형성에 영향을 끼쳤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절차면에 실체면 영향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6페이지 보시면은 소송의 주체에서 법원 나와 있죠. 법원은 국내법성, 국법성의 법원과 소송법성 법원이 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소송법상 법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말이죠. 이 구성원이 있는데 재판장, 수임판사, 수탁판사, 수임판사가 있다. 자, 용어를 좀 알아두시고, 수명법관이라는 것은 명령을 받은 법관을 말하고요. 수탁판사는 부탁, 간곡히 부탁했겠죠. 수탁판사 같은 경우는 다른 합의부 재판관에게 부탁하는 것을 수탁판사라고 합니다. 수명법관 같은 경우는 같은 합의부 법관한테 명령하는 거, 주로 재판장이 명령하겠죠. 그 다음에 수임판사는 요거 별표 5개 치세요.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판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장을 발부한다든지, 그죠? 증거 보존을 하는 판사, 이런 사람은 특수한 임무를 띠는 판사이기 때문에 수임판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 최고의 뭡니까? 요약 정리, 그 다음에 핵심 정리에 대한 강좌를 지금 듣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빨리 합격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 그리고 이제 전심자판 관여가 되게 중요합니다. 전심자판에 관여했을 때는 이 법관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이것을 제척기피 회피인데 특히 제척제도에 해당합니다. 자, 거기 보면은 전심재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척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약식 명령한 판사가 그 사건의 정식 재판에 참여했을 때 이것은 뭡니까? 전심재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척사유가 아닙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6번도 알아두세요. 파기환송 전에 원심에 관여한 법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척사항이 아닙니다. 자, 그 밖에 39페이지에 전심재판에 기초가 되는 조사 심력 관여한 때가 있는데, 관여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 경우를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1, 2, 3, 4까지 나와 있죠. 자,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보세요. 수탁판사로 증거조사를 한 후에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그렇죠? 수탁판사가 증거조사를 했어요. 자, 증거조사는 뭡니까? 형사소송법의 핵심이 되겠죠. 자, 이런 경우는 전심재판에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였기 때문에 바로 제척사항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척기피에 대해서 40페이지에 써놨죠. 그것만 시험에 출제되고, 제척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배제되는 걸 말하고요. 기피는 비유형적, 비제한적인 것이고, 특히 불공평한 재판을 받을 염려가 있을 때 하는 것이 바로 기피가 되겠고, 기피는 반드시 신청에 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회피가 있죠. 회피는 법관이 말이죠. 내가 이 재판 하기 싫어 하면서 벗어나는 거.
그래서 반드시 서면 신청이 있어야 된다.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문이 쭉 나와 있습니다. 법률 규정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관할의 종류 45페이지입니다. 그거 좀 알아두세요. 사건 관할과 직무 관할이 있다. 법정 관할, 그 다음에 재정 관이 있죠.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이 관련 사건 관할을 알아두세요. 거기 수공동 은인 우여장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뭐냐면 수재라든가 그 다음에 공범, 그 다음에 공동정범 이런 경우죠. 이럴 경우에는 동시범 이럴 때는 같은 법원에서 한 법원에서 모든 걸 다 재판한다는 것이 바로 관련 사건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한 법원에서 관련된 사건을 모두 다 재판하는 것을 관련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기시면은 이 49페이지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하겠습니다. 시험에 안 나오는 것은 과감히 건너뛰겠습니다. 합의부 관할이 있고, 그죠? 긴급체포가 있죠? 합의부는 사무단일, 그 다음에 긴급체포는 사무장삼, 그 다음에 필요적 보석 제외사유는 사무장십입니다. 그 다음에 국선변호인 사무단삼, 그 다음에 상고이유는 사무십입니다. 요걸 좀 암기해 주세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형사소송법 전체적인 윤곽을 한번 훑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52페이지 넘겨보세요. 법관의 재촉 사유가 있죠. 자, 17조 요걸 암기해 주세요. 이런 경우는 법관은 직무집행에서 재촉됩니다. 배제된다. 재촉은 배제된다 이렇게 쓰세요.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저와 함께 쭉 나가시고 제가 좀 스피드하게 나가겠습니다. 제 강좌의 특징이 뭐냐면 이걸 빨리 나감으로써 형사소송 절차를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문제 은행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래서 꼭 나오는 부분만 우리가 봅니다. 자, 거기서 이제 17조인데 17조에서 바로 7위 문제입니다. 법관의 사건에 관해서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조세 심리에 관여한 때 여기다 별표 5개 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험 문제 나오겠고요. 자, 그래서요, 이거와 관련해서 툴 25를 보시면은 관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경우가 있죠. 관여한 경우, 안 한 경우인데 안 한 경우를 알아두세요. 보석허가 결정 법관, 그 다음에 구속적부심사 판사, 법관, 그 다음에 구속영장 발부 법관 이런 사람들은 관여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형사소송법 특히 우리 경찰이나 검찰 교정직으로 가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스피드하게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판례를 여러분들 열심히 하세요. 판례 강의는 제가 차후에 이미 저 책이 이제 나오기도 돼 있으니까 그 판례 강의를 또 진행하도록 하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지금 여기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 한 30%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판례를 좀 거기도 한 30%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파고 들어가면은 만점이 나오겠습니다. 형사소송법 판례는 4,000개가 넘습니다. 그걸 다 공부하기 힘들어요. 아시겠죠? 자, 그 정도 보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일단 여기까지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 첫 시간인데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